자, 현 중2부터 전면 적용되는 고교 학점제 대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들은 화면에 보이는 출처들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 가지가 빠졌네요. 서울대 ROL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 꼭지를 준비했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8월 23일 날 지난주죠.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보도자료를 22일 날 언론에 배포했고,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23일 날 방송 언론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일반계고, 지금 대부분 오늘 참석하신 부모님들이 일반계고를 염두에 두는 부모님들이죠. 2023학년도 고1부터, 그러니까 현 중2부터 고교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 이 단어의 표현들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건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기 시작했느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이 바뀔 때는, 준비될 때는 환경의 변화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 코로나 전국적인 아니면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정유의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게 되니까 교육 환경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저출산 학력 인구 감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90년만 해도 전체 인구의 31%가 학령 인구였어요. 2000년에는 25% 가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6살부터 21살에 공부하는 학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작년 2020년에는 15%로 10%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줄 계획인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산업화 시대의 교실 환경, 또 교육 배경들을 가지고 이렇게 급변하는, 예를 들면 디지털 세대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끼고 삽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공부를 하죠. 저는 이제 부모님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우면 써야 돼요. 안 쓰면 외워지지가 않았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깜깜이까지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학원에서 학생들을 보면 펜을 들지도 않고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초보 강사일 때는 굉장히 답답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그게 심해졌고, 그래서 원장으로서 아이들한테 야, 이거 좀 쓰면서 외워라 그러는데 애들은 쓰면서 외우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다 정말요? 잘 외워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 혹은 제가 공부했던 그 분위기랑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 중에 핵심적인 게 고용 불안, 또 소득 양극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인재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론입니다.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도 학생 주도성 및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뭔지, 추진 배경은 대충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재가 요구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는 그럼 뭐가 다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를 거 없다. 똑같다. 결국은 잘 적응하는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적응 못한다. 되는 대로 산다.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그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수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내용이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다. 두 번째는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떤데 왜 이런 변화를 시도하느냐?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 출석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출석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제 204단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3분의 2만 채우면 성적하고 무관하게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든 시험을 빵점을 받든 상관없이. 근데 고교학점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 현장에서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그냥 졸업시키지 말고 대학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한 학기에 18학점을 등록을 했습니다. 대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한 과목 3학점짜리 한 과목을 F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수가 안 된 거죠. 그 학점이. 그럼 15학점만 이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총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그 한 과목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수강을 하든지 다른 학점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지금의 졸업제도와는 다르게 192학점을 다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친구들은 192학점을 2년 만에 끝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조기 졸업이 가능한가? 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2학점을 다 채우지 못하고 뭐 학점 이수가 안 된 과목들이 생기겠죠. F학점처럼.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그럼 졸업을 못 하느냐? 네, 그것도 일단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어떻게 될 거냐면 한 학기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 학점이 있고 최대 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그 학점 이수를 돕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192학점이라고 하는 학점은 실제로 수업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아이들이 현재는 7시간을 5일을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게 다 수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학점제에서는 중간에 공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시간이나 2시간 정도 공강이 생기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이 공강 시간이나 방학 등을 이용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수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조짐이 보이는 아이들을 추가 보충을 하겠다는 거예요. 추가 보충. 그래서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학생들의 학점을 이수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뭐 좀 더 냉정하게 말해서 선생님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눈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크게 세 가지로 언급이 되는데, 학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선택 과목 제도나 그 이동식 수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조금씩은 해소되고 있었는데, 실제 사례 연구 선도 학교라고 학점 이수제를 실행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한수고 학생은 흥미가 있어서 선택한 애들이니까 수업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수업에 집중한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한수고 학생 중에 학생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느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버티다가 졸업만 하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확실히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미래 사회에 대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 직업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산에 있는 동성고 학생 이야기입니다. 아이언맨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화를 아이언맨을 보고 로봇 공학자에 대해서 꿈을 가졌죠. 굉장히 막연하게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이겠죠. 그리고 이제 로봇에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4차 산업의 주요 기술인 블록체인까지 확장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고교학점제 혹은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요구하는 스타일의 학생들이 바로 이러한 학생들입니다. 자기의 꿈을 점점점 심화시켜 나가고 구체화시켜 나가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대학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서울대 합격한 아이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 친구와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학점제를 시행했던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그중에 핀란드의 학생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맞는 수업 방식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학습 목표와 시기, 학습량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교학점제는 잘만 시행이 되면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는 최상의 교육 제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육과정, 지금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바로 이런 교육과정이 기반이 되고요. 그리고 진로학업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개인한테 맞춤의 진로학업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모든 교육 과정에서는 평가가 필수죠. 자, 평가를 하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수가 가능한 친구와 이수가 되지 않는 친구가 있겠죠. 이때 미이수 학생들에 대한 보충 프로그램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강 시간이나 또 방학 등을 이용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미이수가 생기지 않도록 보충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이 취득이 되고 졸업이 됩니다. 자,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2단계예요. 대부분의 학생들 지금 중1, 2 같은 경우는 야, 꿈이 뭐냐라면 없어요. 아직 몰라요. 어떤 친구는 아주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꿈이 뭐냐 그런데도 그냥 눈만 끔뻑끔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야, 너 이 과목 들어라, 저 과목 들어라, 이걸 다 일일이 코치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사실은 이 꿈을 찾는 기본적인 출발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등학교 올라온 아이들은 꿈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1학년 때. 근데 시험을 봐보니까 아이고 의사는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생명공학자가 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안 되면 나중에 공무원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황당한 꿈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은 교육이 제대로 아이들의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에서는 이 진로학업 설계, 진로 교사를 늘리고 좀 더 구체화된 진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양하게 진로가 펼쳐지고 많은 학생들이 뭐 아주 예컨대 이런 거죠. 저는 뮤지컬이 관심이 많아요. 또 어떤 친구는 저는 뭐 힙합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친구는 저는 댄스를 좀 하고 싶고, 뭐 저는 뭐 등등의 다양한 일이 나오겠죠. 앞에 친구처럼 블록체인 공부를 하고 싶어요.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나왔을 때 현재 2015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과목 개설의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런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학교, 우리 동네의 고등학교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핵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목들 외에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부족할 수가 있죠. 너무나 당연한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 해결책이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일단 학교 밖 학습 경험을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고교학점제에서. 그 다음에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선택형 교육과정, 즉 여러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을 인정을 하겠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음에는 만들었지만 향후의 교실 혹은 학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점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앞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던 다양한 아이들의 선호들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하나의 학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센터에서 개별 학교가 만들지 못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아주 적은 인원이
신청한 뭐 예를 들어 블록체인 공부하고 싶다라는 친구가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뭐 서울 시내 전체 5명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걸 한 학교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온라인 공동 센터에서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영고에서 이번에 그 연극반이 아니고요. 연극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 근데 뮤지컬이다. 그런데 한영고에서 신청한 아이들은 2~3명밖에 없고 옆에 강동고 또 명일여고 이런 데서 다 합쳐보니까 한 20명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한영고에 모여라 아니면 명일여고로 모여라 라고 이제 시간을 정하는 거죠.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금요일 오후 점심 먹고 뭐 2시부터 5시까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이동을 해서 여자 학교에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고 뭐 배제고 같은 데서 여학생이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앞에 참학력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지방교육청 자체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한 것들이 생기신다면 지금 화면 녹화하는 부분을 제가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화면을 스탑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학생들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게끔 돕겠다 이런 의미고요. 사실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교 학점제에 가장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상이 되시죠? 네,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처음에 취지와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지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한 선생님이 2과목이 아니고요. 2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수두룩하고 지금 고교학점제를 연구 선도학교로 진행하는 학교들의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교는 극단적으로 5과목까지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답니다. 그럼 상당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듣고 싶은 걸 마음껏 펼쳐라 해놓고 막상 그걸 가르치고 지도할 선생님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한 선생님이 3과목, 4과목, 5과목까지 가르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 세 과목만 가르쳐도 한 분이 그분의 원래 전공이 있을 텐데 나머지 2과목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4과목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떤 과목은 준비가 좀 부실하면 그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좀 더 모를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어떻게 해소시킬 거냐. 새로운 선생님들을 다시 많이 수급을 해야 되고 또 수업 방법이나 수업 진행하는 것을 예전 우리가 기억하는 일방적인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뭐 디렉터 혹은 뭐 코디네이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장 좋은 표현이 퍼실리테이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 관리 촉매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사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은 퍼실리테이터의 모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음소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 다음에 원하는 모든 과목을 들을 수 있나요?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겠죠. 네, 이거는 조금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해결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된다 그건 아니고요. 또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인 경우는 진로를 정하는데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돕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인 존재로 성장 변화할 수 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나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을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아이들한테 최대한 배려하고 또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좀 감수한다면 진정한 교수학습 전문가로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죠. 학교에서는 학교 밖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폐쇄적인 학습 환경에서 벗어나서 타학교, 지역 사회 등으로 확대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 학교의 수업 중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하는 수업, 또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하는 수업, 또 학교들끼리 연계하는 수업, 굉장히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잠깐 언급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고교학점제를 처음에 2018년 8월에 고교교육혁신 방향으로 제시를 할 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고교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도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원래 프로세스를 짠 거예요. 도입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2020년에는 마이스터고, 우리나라 직업계고가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마이스터고와 그다음에 특성화고,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내년부터는 특성화고에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중2 아이들 해당입니다. 2024년 중1 학생들 해당 상황이죠. 이 기간에는 부분 도입만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학점제 부분 도입을 전면 도입으로 바꾼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도자료 핵심이 이겁니다. 그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1학년 전체 적용, 2학년 전체 적용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게 단계 적용이고, 원래 부분 도입은 모든 학생들, 중2 학생들이 고1이 될 때 모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연구선도 학교의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만 했고, 학점제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는 게 원안이었는데 이걸 이제 바꾸어서 전면 도입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전면 도입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제 표를 보면 그 2023년, 2024년 요 기간이죠. 요 기간에 제도를 이 단계적은 1학년 전체, 2학년 전체, 3학년 전체 고등학교 기준으로 적용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일반계고 단계적 적용이라는 요 말을 우리가 고등학교의 기준을 유형을 좀 알아야 일반계고가 뭘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전체가 2,380개가 됩니다. 그중에 일반계고가 한 1,800개 정도 돼요. 일반계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학교들이 일반계고 학교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고하고 자공고, 자사고, 자율형 대안학교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허락받은 대안학교들이 있죠. 외고나 국제고, 마이스터고, 과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특목고에 해당이 됩니다.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고하고 영재고는 그대로 살아남을 거지만 외고 국제고는 2025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이제 확정된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 중2, 중1은 사실은 외고 국제고하고 그 변화하고는 큰 차이는 없지만 외고 국제고를 갈 수 있으면 뭐 가는 게 좋겠죠. 과거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전체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부분 도입을 하려고 했던 입시 로드맵을 단계적 적용, 학년별 전체 적용으로 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현재 중2다. 그리고 현재 중1은 중1이 고1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까지 모든 내용이 어려웠다. 뭐 이렇게 복잡해 하신 분들은 그냥 이 표 하나만 제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제도의 단계적 적용. 아무래도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기억하는 게 좋겠죠. 빨간색만 보시면 되겠네요. 현재 중2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게 2023년입니다. 그때 왼쪽에 있는 단위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1학년 204단위가 현재의 고등학교 1학년이 수업 진행되는 방법인데 이거를 192학점으로 처음으로 모든 중2 아이들한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2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는
2학년은 192학점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 192학점을 듣고 2학년 때도 192학점을 듣는 거죠. 그러면 현재 중1이 고1이 되는 거죠. 2024년. 이때 넌 당연히 따라서 192학점을 1학년 때 듣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2가 고3이 되는 2025년에는 현재 초6이 고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전체가 1, 2, 3학년 전체가 고교 학점제의 교육과정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전면 적용을 한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죠? 이해되시죠? 네. 보셔서 물론 화면상으로 보면 뭐 이 이야기가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가장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는 그럼 어떠냐? 현재 고3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8과목 정도를 듣는데 그중에 같은 반 학생들은 4과목에서 5과목 정도는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같이 듣고요. 그 다음에 3과목에서 4과목 정도는 다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선택 과목 제도가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 과목을 다 같이 듣는데 그중에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나누어서 아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 여기가 이제 2학년 때 듣는 과목들이죠. 그다음 진로 선택.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동식 수업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목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교육과정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 같은 학교 반에 있는 아이들은 아침 종례 조회만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만큼 학생들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잘만 운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다른 나라도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은데요. 문제가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출석 일수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면 무조건 졸업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지금 한국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현재 상황이에요. 고교학점제 상황이 아니라. 그다음에 내신 성적은 한국은 대부분 상대평가였죠. 그리고 지금 대학 입시는 수능 시험과 내신 성적 그리고 대학별 고사를 병행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이 부분의 변화가 앞으로 생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단위와 학점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존은 204단위 2890시간을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생들이. 근데 2023년 현재 중2가 고1이 되면 192학점 2720시간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줄어든 시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따라서 발표가 돼야 되겠죠. 단위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들은 1시간이 50분입니다. 50분짜리 수업을 17번 하는 겁니다. 17번이라는 게 17주, 한 학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표에 일주일에 1시간 들어있으면 1단이에요. 2시간이 들어있으면 2단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가 편성이 되고 이걸 6개 학교로 정리를 다 하면 204단위를 가지고 다 공부하면 졸업한다. 그 중에서도 3분의 2만 출석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졸업하는 게 현재의 체제고 2023년 현재 중2가 고1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걸 학점으로 전환을 하고 학점의 숫자가 확 주는 거죠. 그러니까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주니까 이 많이 줄어들게 된 이 시간들 사이사이에 공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강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많아야 한 2시간, 적으면 1시간 정도 그 공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이제 방향성이 제시가 되겠죠. 전면 적용이 되면 학점수뿐만 아니라 시간도 완전히 줍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초6부터는 실제로 대학 수업처럼 중간에 비는 시간 또 이후에 남는 시간들을 활용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같이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는 과목이 많고 서로 완전히 다른 아까 그 갈매고등학교 두 친구의 시간표 보셨죠? 그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서로 다른 과목을 공부했는데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어떤 걸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럼 얘네들을 평가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결국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상대평가로 줄을 세우려고 하면 같은 과목을 같은 시간 동안은 공부해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상대평가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들은 과목에서 얼마만큼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니까 평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화두가 되겠습니다. 자, 미수가 생겼을 때의 해결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수를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고 학교에서 지도하겠다가 고교학점제의 큰 방향 중에 하나라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문제점들이 나오죠.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죠. 뭐 대한민국의 입시 또는 교육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서로 불편함과 또 손해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핵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교육 여건이 지방과 도시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농어촌이나 학생 수가 적은 쪽에서는 이 선택의 폭 자체도 불평등하게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이고 우려사항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대입제도죠. 아무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좋은 정보나 기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대학 입시에서 이 문제가 아이들한테 손해가 되거나 또 문제가 된다면 이건 참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공정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나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마련과 또 교원 수급 개선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집단들이죠. 교직 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쉬운 과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설명회를 준비한 이유가 우리 중2와 중1 어머님들이 그래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어차피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아 그래 이 정도 혼란이야 우리가 뭐 그냥 참고 좀 더 장점을 찾아서 가보자. 혹자는 그러죠. 아니 그러면 대선을 통해서 정부가 바뀌어버리면 이거 원점에서 새로 시작되지 않느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률로 본다면 그 가능성보다는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과정들은 정부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바뀌는 것 같긴 한데 근본적인 베이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이게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기본 베이스예요.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씩의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바로 고교학점제의 핵심인데 내년에 발표되는 이 교육과정으로 우리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원래는 원칙적인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나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는 쉽게 다시 되돌이키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뀐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당연히 대학 입시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본질을 한번 다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조합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을 돕는 전문 교사가 정말로 필수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이 정해진 아이들은 자기 꿈에 맞는 전공 과목을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도 도와줘야 되고 그건 쉬운 일이죠. 근데 꿈이 정해지지 않은 아이들이 고3 때까지도 꿈이 안 정해지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의 진로, 희망을 정해주는 것이 조금 뭐 대학 입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어릴 때 평생 직장, 평생 직업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철밥통. 뭐 예를 들어 은행, 뭐 이런 데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산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철밥통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정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 외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제가 최근에 상담한 아이 학생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학년 때는 진로 희망 없음, 2학년 때는 공무원, 3학년 때도 공무원. 공무원이 희망인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대학을 사실 안 가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리고 아이들은 애들이 직장이나 직업을 몇 개를 선택할까요? 평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산업 구조라고 하면 100살, 150살을 산다고 했을 때 20개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적게 해도 한 대여섯 개의 직장이나 직업을 바꿀 텐데, 그러면 대학을 잘 나오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교사의 역할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교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학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022 내년에 개정 발표되는 교육과정은 초6에 맞춰서 시작됩니다. 초6부터 현재 초등학교에 교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현재 내년에 발표되는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중1, 중2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뀔 거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초6에 안 맞추고요. 중2에 맞췄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중2가 2026년도에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2는 2025년에 고3이 돼요. 그리고 2026년에 대학생이 됩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6년 3월 달을 기준으로 4년 전, 그러니까 내년 2월에 현재 중2 아이들의 대학 입시 기본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대입 정책은 4년 예고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입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사항, 대입 전형의 기본 사항을 발표하는 게 2년 6개월 전인 2023년 8월인데 이건 현재 중2가 고1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사항을 기준으로 대학들이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하게 돼요. 좀 더 디테일해지죠. 이건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해야 되고 현재 중2가 고2 때 이 자료를 받게 되는데요. 2024년 4월 말 5월 초 사이입니다. 대부분은 4월 30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된 안이 발표되는 것은 수시는 10개월 전에 발표가 돼야 돼요. 10개월 전이면 2025년 고3 4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을 보고 아이들이 수시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 사항으로 마지막 밑에 있는 하단을 한번 보시면요. 대입 정책이 내년에 발표될 때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들은 일단은 뭐 특별하게 반대를 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대입 정책이니까. 기본 사항을 발표하게 되는 고1 때 나오는 자료는 대학이 이제 정부 정책하고 타협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고2 때 발표되는 시행 계획에는 대학의 입장이 확고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에서는 정말 대학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변화들도 물론 있을 텐데 이 변화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대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동안 짧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지는데요.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시는 크게 4가지, 정시는 2가지로 학생들을 모집을 한다는 겁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6번의 지원 기회가 주어지고 정시 모집에서는 3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아주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게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 입시는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이 있는데 추가 모집은 2월 말에 일주일 동안 정시 모집에서 다 채우지 못한 학생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대학들에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신입생들의 수강 등록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학생을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모집하기로 했는데 500명밖에 모으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학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500명 비어있는 자리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는 게 2월 말, 매년 2월 말에 추가 모집 기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추가 모집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만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모집마다 자격에 따라서 또 구분이 돼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인데요. 특별 전형은 뭐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다자녀, 다문화, 또 독립유공자 등의 좀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는 전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반 전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도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고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대부분 일반 전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나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썼어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하는 자료를 전형 요소라고 합니다. 전형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학생부라고 표현되는 학교생활 기록부, 그다음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그리고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전체를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하면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학생부는 뭐냐? 중학교 2학년부터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빠르신 부모님들은 나이스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있으시죠? 고등학교 학생부 기록의 기본 모델입니다. 6번째, 교과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내신 성적입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 내신 성적 중에서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합쳐가지고 중간, 기말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학기 단위로 나오고 있죠. 그 성적이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대학 입시에서 앞으로 우리 현재 중2 및 이하의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에 대한 평가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평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대학에서 이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예를 들어 수학 선생이라고 수학 과목 수업의 내용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블록체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수학 공부 시간에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서 아이들 앞에서 발표해서 큰 박수를 받고 학생들한테 블록체인 기술을 알려주는 전도사가 되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대학에서는 이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평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왜 진로 희망 계획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요약을 한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 두 가지가 있는데 수시와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기준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대학 수학능력시험, 그리고 대학별 고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만 가지고 뽑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은 다 조합을 해서 뽑습니다. 네, 음성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중2 학생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중2와 중1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제가 편의상 중2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신 공부 과목들과 수능 시험 과목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 거예요. 그 전에 그럼 내신 성적표는 받아보셨고 학생부를 보면 아시니까요. 수능 성적표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과목들의 구조입니다. 다시 디테일하게 보면 메인 과목들이 기초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 국어, 수학, 영어 큰 타이틀을 교과라고 합니다. 국어 교과, 수학 교과, 영어 교과. 그리고 그 밑에 합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모두 다 국어입니다. 그럼 이때는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잠깐 표시를 좀 해볼게요. 얘네들은 교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과.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 때문에 지방방송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교과. 그 요 밑에 있는 과목들은 이런 과목들은 전체가 이제 과목이라고 하는 거죠. 과목.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마우스로 쓰려니까 잘 안 되네요. 네, 아무튼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신 공부하는 것과 수능 공부하는 것에 과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수능 기준으로 보면 수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수학 1, 수학 2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 과목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서론 문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와 문학 이 두 개를 기본 공통 과목으로 하고 학폭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국어 과목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 사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탐구 과목인데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자, 사회교과에서는 이 과목들 중에 두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요. 학교에서 내신으로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인문계열 쪽으로 진학하는 친구들은 한 5과목 정도 보통 수업을 신청해서 듣습니다. 그중에 2과목 정도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생활교양 과목들이 교과와 과목들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체육 예술 당연히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좀 급하게 진행을 했네요. 이게 현장 설명회면 이렇게 눈높이를 좀 더 맞추고 있을 텐데 이게 온라인 설명회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또 음소거가 잘 안 돼서 지금 사운드가 계속 겹치는 부분들 이거는 좀 어머님들이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2, 중1의 혼란스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신은 2022학년도 학점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할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23년에 고1이 되면 근데 대입은 2015학년도 대입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죠. 그래서 아마 내년 2월에 우리 아이들의 4년 예고제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정책 발표를 보면 조금 더 이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좋다 이거죠. 자, 어쨌든 뭐 변화는 어쨌든 생기게 됐고 우리는 따라갈 건데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너무나 명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마다 예비고1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그러니까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는 고민과 갈등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과정과 다른 이제 뭔가를 시도를 하셔야 맞죠.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죠?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한결같이 답을 합니다. 전혀 변함없이. 아이의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가 봤을 때 성적이 좋고 나쁘고는 나중 문제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된다. 즉 엄마가 뭐 잔소리 안 해도 혼자 공부하거나 자기 숙제 한다. 뭐 좀 게을러서 안 하긴 하지만 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다. 예, 그러면 특목자사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거기 가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좋은데 엄마가 일일이 다 가르치고 또 학원 시간 체크해야 되고 또 가외 붙여주고 해서 성적이 나온 아이들 특목자사고 가면 망합니다. 그냥 일반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우리 나중에 뭐 지금 뭐 배제고도 일반고 되고 한영외고도 일반고로 바뀌고 하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일반고로 바뀌는 현재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로 바뀌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으면 그런 학교를 보내는 게 낫습니다. 아이가 능력이 된다면. 왜냐하면 그 학교가 이름만 특목고가 아니고 자사고가 아니고 외고가 아니지 기본적인 선생님들의 역량과 학교의 기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럼 훨씬 더 좋은 학교가 되겠죠. 따라서 일반고에서도 일반고 명문고가 계급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수준이 안 되고 공부가 좀 덜 돼 있다. 그러면 그냥 동네 집 가까운 학교를 가서 진로를 빨리 찾게 하고 학생부 기록을 좋게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수능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수능 좀 잘 가르치는 학교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럴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수능이 지금 40% 이상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고교 학점제 분위기 속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본다? 네, 불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제 봤던 9월 1일 모의고사 주변의 고3들 한번 성적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잘 본 아이들이 극히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3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뭐 이런 거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네, 좀 전에 넘어갔는데 지금 9개 서울에 있는 원래 서울에 자사고가 21개 있었는데 9개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을 했고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자사고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런 말은 듣지 마시고요. 교육은 현재 분위기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고냐 특목고냐 자사고냐 이런 고민보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 아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인도할 거냐 이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의 고교 학점제의 방향은 지역에 따른 빈익분 부익분 사항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진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대입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과목 선택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교사 부족 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새로 신규 채용하는 신규 임용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다과목 지도를 해야 되고, 또 기존 교사님들한테는 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인수 수업이 많아지면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는다, 혹은 대학 입시에 유리한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방향을 정한 고교 학점제의 체제 하에서는 수능 중심의 정시 학대 이 기조는 바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바뀔 것이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다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재 중2 아이들이 샌드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대에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서울대 아롤이라고 하는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아롤이만 치셔도 홈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울대 매년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또 학과별로 아이들이 많이 읽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을 읽히면 되죠. 제주도에 있는 일반고 학생이고요. 2020학년도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 혹은 학생부의 발췌 내용을 잠깐 살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내 수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내 수상의 일부를 발췌한 거고요. 교과 세특, 앞에 말씀드린 교과 항목, 학생부의 교과 항목에 교과 선생님들이 기록해 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창체활동,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발췌한 겁니다. 영어 신문 제작에 참여하여 방안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객관성 및 시사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다.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아이고, 아직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올리버 트위스트의 를 읽고 잘 녹여냈다. 그리고 아동 정서 발달을 위해 이제 소비자 아동학과니까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진로학술 동아리를 조직하여 지역 돌봄 교실에 관한 탐구를 진행했다. 이것은 이제 창체 활동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없어지지만 학생부 기록을 어떻게 이어갈 건지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볼게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그 아이언맨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 부분하고 매치가 되는 이야기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에 접한 저소득층에 대한 최대의 이익이 분배되도록 법과제도를 편성해야 한다는 롤스의 이론의 매력을 느꼈고요. 그의 정의관을 공부하기 위해서 정의론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잘 안 읽기죠. 어렵습니다. 즐겁게 해결책을 얘가 찾는 거예요. 공부할 방법을 고민한 끝에 롤스 철학에 관심이 있던 친구에게 토론식 학습을 제안을 하여 독서 클럽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쭉 내용을 읽어보면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 페이지 이런 데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고등학교가 됐을 때, 학생이 됐을 때 가장 좋은 건 수업 시간에 의문을 갖고 혹은 자기의 진로와 관계되는 방향성을 정하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고 싶은 거죠.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뽑아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머님들이 대학 교수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이 이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네 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다음 이야기, 의미 있는 활동. 아무래도 소비자 아동학부 학생이니까 아동 정서 발달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 정서 발달 교육으로서의 초동 돌봄 교실이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 학교 활동 사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인데요. 이게 없어지면 두 가지로 확인이 되겠죠.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될 거고, 그 다음에 면접이 강화될 거니까 면접 시간에 이런 걸 물어보고 답하는 이런 일들이 될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아동학부 학생입니다. 2년 동안 봉사활동을 매일 하고 되새긴 문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선배들과 친구들 및 복지사분들의 추천으로 봉사장이 되었다. 그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